반갑습니다. 물망초일TV의 나레이션 강미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연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시든 늘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전 재산을 아들에게는 전부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김태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김태수는 주름진 손으로 유언장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숨겨온 40년의 비밀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날 아들 성민은 아버지가 평생 가난하게 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건넨 한 장의 서류는 가족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막노동으로 평생을 산 그 노인이 40년 동안 숨겨온 재산이 38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돈보다 더 큰 아버지의 진심을, 아버지가 40년 동안 숨겨온 재산의 진실. 그날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제 1장.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아버님, 그 잠바 아직도 입으세요? 현관 앞에서 구두를 신던 며느리 은주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요즘은 시장에서도 저런 옷 안 입어요. 사람들이 보면 저희가 아버님 옷도 안 사드리는 줄 알겠어요. 김태수는 대답 대신 낡은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검은색이었던 점퍼는 세월의 발에 회색에 가까웠고 소매 끝은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른쪽 주머니는 오래전부터 실밥이 터져 있었지만 그는 꿰매지 않았다. 굳이 새 옷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옷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 점퍼는 아내 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데 이거라도 입어요. 그날 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점퍼를 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나는 괜찮아. 또 그러네. 당신은 평생 괜찮다고만 했잖아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김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8배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아침마다 그 점퍼를 입을 때마다 수님의 손길을 느끼곤 했다. 올해 68. 김태수는 자신의 이름보다 가난한 아버지라는 말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불렀다. 김노인 참 불쌍하지. 평생 고생만 했잖아. 돈도 하나 없이 늙었대. 그 말은 틀린 것 같으면서도 틀리지 않았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는 모습만큼은 그랬다. 그는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휴대전화도 10년 가까이 된 버튼식이었다. 식당에 가면 가장 싼 메뉴를 주문했고 커피 한 잔도 아까워 자판기, 믹스커피를 들고 다녔다. 누가 봐도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었다. 아들 성민도 그렇게 믿었다. 며느리 은주도 그렇게 믿었다. 심지어 손주 도윤이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요. 김태수는 그 말을 우연히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어린아이의 잘못은 아니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배웠을 뿐이었다. 젊은 시절의 김태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29살. 그는 인천 외곽의 작은 방직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했다. 새벽 일찍 출근해 기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다. 태수 반장이 있으면 공장은 안 돌아가도 사람은 안 돌아선다. 사장은 늘 그렇게 말했다. 퇴근하면 좁은 새방으로 돌아갔다. 아내 수님은 작은 상 위에 된장찌개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당신도. 그 말이면 하루 피로가 모두 풀렸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아들 성민이 태어난 날
두 사람은 밤새 아이 얼굴만 바라봤다. 여보. 응. 우리 아들은 공부 많이 시켜요. 그래. 나처럼 힘든 일 안 하게. 김태수는 갓난아기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그 약속을 그는 평생 지켰다. 하지만 인생은 약속만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어느 겨울 아침,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오지 않았다. 사장은 직원들을 모두 불러 세웠다. 평소 큰 소리만 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였다. 공장은 부도가 났다.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누군가는 욕을 했고 누군가는 울었다.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만 바라봤다. 손에는 마지막 월급 대신 받은 종이 한 장뿐이었다. 집 문을 열자 순임이 반갑게 웃으며 나왔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김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공장이 문 닫았어. 순임은 놀랐지만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지, 아이 분유는 어떻게 살지, 월세는 어떻게 낼지. 막막했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김태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 4시, 인력사무소 앞. 영하 10도의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는 가장 먼저 줄을 섰다. 벽돌을 날랐다. 시멘트를 날랐다. 철근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손바닥은 갈라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아들이 배고프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40년이었다. 막노동으로 번 돈은 생활비로 끝나지 않았다.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그는 아주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고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달에도 월급의 일부는 반드시 떼어두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스님에게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조금씩 준비하는 거야. 스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늘 멀리 보는 사람이네. 그 말은 훗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될 씨앗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아들 성민도, 며느리 은주도, 손주 도윤이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조차 알지 못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이 노인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비밀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가족 모두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다. 제2장. 가족이 아니라 무료 일꾼. 새벽 5시 30분.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김태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람 없이 눈을 뜨는 사람이었다. 막노동을 하던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천장을 한번 바라봤다. 조용한 방 안에는 오래된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를 펴는 순간 묵직한 통증이 허리 아래에서 올라왔다. 젊었을 때 시멘트 포대를 수없이 날랐던 허리는 이제 아침마다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허리를 두드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은 아직 어두웠다. 며느리 은주도, 아들 성민도, 손주 도윤이도 모두 잠들어 있었다. 김태수는 조용히 쌀을 씻었다. 밥솥 뚜껑을 닫고 국을 데웠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햄도 조금 구웠다. 반찬은 전날 밤 미리 만들어 둔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이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평생 식당에서 일한 사람처럼 능숙했다. 오늘은 국이 조금 싱거운가. 그는 국 한 숟갈을 떠맛을 본 뒤 소금을 아주 조금 넣었다. 손주는 짠 음식을 싫어했다.
그 작은 취향까지 그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렸다. 잠이 덜 깬 도윤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할아버지, 일어났구나. 오늘 햄 있어? 김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있지. 와. 도윤이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김태수는 행복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아직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다. 잠시 후 며느리 은주가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버님. 응. 오늘 애학원비 자동이체 안 됐대요. 그래? 은행 좀 다녀와 주세요. 알겠다. 고기랑 우유도 떨어졌어요. 시장도 다녀오마. 그리고 세탁기 끝나면 널어주세요. 김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이라기보다 지시였다. 하지만 그는 그 차이를 굳이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 성민은 8시가 다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다.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더니 휴대전화를 먼저 집어들었다. 뉴스를 훑어보고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회사 메신저를 읽었다. 김태수가 밥을 한 공기 담아 앞에 놓았다. 많이 먹어라. 성민은 시선을 휴대전화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네, 그것뿐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 말은 들은 지 오래였다. 김태수는 괜히 국그릇만 한 번 더 앞으로 밀어주었다. 도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말했다. 차 조심해야 한다. 네.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되고. 네. 학교 앞에 도착하자 도윤이는 친구를 발견하고는 손을 놓아버렸다. 할아버지, 갔다 올게. 그래. 멀어지는 손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김태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득 몇 년 전 성민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작은 손이었다. 세월 참 빠르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청소가 시작됐다. 거실 바닥을 닦고 욕실 물때를 제거하고 베란다, 창문까지 닦았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쉬지 않았다. 오전 10시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무겁게 들려 있었다. 감자, 양파, 두부, 우유, 고기, 휴지, 세제. 며느리가 적어준 메모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던 중 잠시 숨이 찼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아래층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혼자 다 드시는 것도 아닌데 참 고생이 많으세요. 김태수는 웃으며 말했다. 가족 먹을 건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아드님이 좀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회사 다니느라 바쁘잖아요. 늘 그랬다. 누가 아들 이야기를 하면 그는 먼저 변명부터 했다. 그것이 아버지였다. 점심도 대충 라면 하나로 해결했다. 남은 반찬은 저녁에 가족들이 먹어야 하니 건드리지 않았다. 오후에는 은행에 들러 자동이체를 처리하고 약국에서 도윤이 비타민도 사왔다. 집에 돌아오니 택배가 도착해 있었다. 은주의 화장품, 성민의 운동화, 도윤이의 장난감. 자신 앞으로 온 택배는 없었다. 언제부턴가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일을 잊고 살았다. 저녁이 되자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굽고 상을 차렸다. 퇴근한 은주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국은 괜찮네요. 칭찬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평가를 받는 기분이었다. 성민은 밥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만 했다. 도윤이는 게임 이야기만 했다. 김태수는 조용히 밥만 먹었다. 누구도 그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그는 설거지를 했다. 식탁을 닦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 모두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그의 하루가 끝났다. 밤 11시 작은 방으로 들어온 김태수는 낡은 이불을 펴고 천천히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은 여전히 거칠었고 허리는 욱신거렸으며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면 그냥 월급 없는 일꾼일까? 그 질문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고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잔인한 대답을 듣게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다. 제3장. 마음이 무너진 날. 사람의 마음은 이상했다. 큰 상처 하나보다 작은 상처가 매일 쌓일 때 더 아팠다. 김태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 은주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은 늘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드셔보세요. 아버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버님, 건강 조심하세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대신 다른 말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아버님, 청소 아직 안 끝났어요? 아버님, 오늘도 반찬이 조금 짜네요. 아버님, 애 학원 시간 맞춰야 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부탁은 점점 지시가 되었고 고마움은 어느새 당연함으로 바뀌었다. 김태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잃는다는 것을.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다. 김태수는 도윤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직접 튀겼다. 기름이 얼굴에 튀어 팔등이 빨갛게 익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도윤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기뻤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도윤이는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할아버지, 왜 그러니? 오늘 돈가스 맛이 이상해. 김태수는 놀라 다시 한 조각을 먹어보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며느리 은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님. 요즘은 애들 입맛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데 음식은 조금 신경 써주셔야죠. 김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뿐이었다. 도윤이는 다시 말했다. 엄마가 해주는 돈가스가 더 맛있어요. 아이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모른다. 그 돈가스를 만드는 법도, 튀김옷 비율도, 소스 만드는 방법도 모두 엄마가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휴대전화 화면만 내려다본 채였다. 아버지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보지 않았다. 김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줄게.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며칠 뒤, 토요일이었다. 김태수는 거실 창문을 닫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잠시 걸레질을 멈췄다. 주름이 참 많이 늘었다. 머리는 어느새 절반 이상 휘어져 있었다. 늙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며느리 은주의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왔다. 초인종이 울리자 은주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다. 어서 와. 집 정말 예쁘다. 어머.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김태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은주가 말했다.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은 방에서 좀 쉬시면 안 될까요? 김태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은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친구들이 오니까 조금 불편해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끼리 이야기 좀 하려고요. 김태수는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 그는 천천히 방문을 닫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누군가는 박장대소를 했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방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내 집인데 그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왜 내가 숨어 있어야 하지? 하지만 그는 다시 스스로를 달랬다. 괜찮다. 잠깐이잖아. 그날 저녁 친구들이 돌아간 뒤 거실을 정리하던 김태수는 쓰레기 봉투에서 낯익은 접시 하나를
발견했다. 아내 수님이 생전에 아끼던 꽃무늬 접시였다. 금이 조금 같다는 이유로 버린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꺼내 들었다. 이건. 그때 은주가 다가왔다. 아버님. 응, 그거 버렸어요. 왜? 금 같잖아요. 그렇지만 새 걸 사면 되죠. 새 걸 사면 된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 접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 수님과 함께 신혼여행 대신 갔던 남대문 시장에서 어렵게 샀던 첫 그릇이었다. 둘이 웃으며 고른 유일한 접시였다. 김태수는 아무 말 없이 접시를 품에 안았다. 은주는 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달력을 넘기던 김태수는 날짜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오늘은 4월 18일, 자신의 68번째 생일이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싫었다.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됐다. 도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청소를 하고 시장을 다녀왔다. 저녁이 되어도 아무 일도 없었다. 식탁에는 미역국 대신 된장찌개가 올라왔다. 성민은 회사 회식이라 늦는다고 했다. 은주는 아이 학원 때문에 바빴다. 도윤이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김태수는 조용히 밥을 한 공기 퍼담았다. 반찬은 김치와 멸치볶음뿐이었다.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 속에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 수님도 함께였다. 그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여보, 목이 메었다. 오늘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나 생일이야. 그 한마디를 하고 나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봐. 하지만 그날 밤 그를 바라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아들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주무셨어? 김태수는 얼른 눈물을 훔쳤다. 혹시 생일을 기억했나?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성민이 꺼낸 첫 마디는 그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아버지, 내일 아침에 은행 좀 다녀와 주세요. 김태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문이 다시 닫혔다. 방 안에는 정막만 남았다. 그날 밤 김태수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제4장, 병원에서 홀로 맞은 밤, 퇴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수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봄 건강검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김태수 어르신, 조직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김태수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직검사를 받고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엄마, 금방 끝난대. 누군가는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는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초기 전립선암입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의사 앞에서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가장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응, 아버지.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는구나. 잠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수는 아들이 놀랐겠지. 당장 달려오려나.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주 프로젝트 마감이라 회사에서 도저히 못 빠집니다. 수술 날짜만 알려주세요. 시간 되면 가볼게요. 김태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일이 먼저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수술 당일 새벽부터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김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들이 다 바빠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안쓰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 다른 환자들은 아들과 딸, 며느리와 손주가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아버지, 금방 끝나요. 사랑해요.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혼자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순임아, 나 금방 다녀올게. 마취가 시작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회복실이었습니다. 목은 말랐고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딸이 물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드세요. 반대편 침대에서는 아들이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김태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침대만 조용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병실 문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딱 한 번 다녀갔습니다. 과일 한 봉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빨리 나으세요. 저 도윤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먼저 갈게요. 머문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들 성민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회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메일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수의 짐은 트렁크에 대충 실렸습니다. 차 안에서도 성민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저녁, 몸이 아직 성치 않았지만 김태수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면 내일부터는 도윤이만 학교 데려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술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몸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약을 먹기 위해 물을 마시러 나가던 김태수는 안방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아들 내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자신의 이름이 들리는 순간 그의 발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 5장. 우연히 들은 한마디. 안방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열린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가족의 대화를 엿들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며느리 은주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성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말이야. 그 순간 김태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술도 하셨고 앞으로 더 아프시면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잖아.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도 힘들지? 긴 침묵 끝에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긴 하지. 그 한마디가 김태수의 가슴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회사도 바쁘고 도윤이도 점점 크고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은 집에 들어오는 것도 솔직히 부담돼. 김태수는 벽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괜찮지 않을까? 요즘은 시설도 좋다잖아. 성민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김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결국 그 이야기구나.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민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 집, 아버님 명의잖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 미리 우리 앞으로 명의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어차피 아버지 재산도 별거 없잖아. 김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별거 없다.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 새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 잔도 사양했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돈도 없으시잖아.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성민도 별다른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네. 그 말은 칼보다 더 깊게 김태수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오래된 이불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20년 넘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 없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이마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걸까? 잠시 후 그는 아내의 생일을 의미하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1982점. 철컥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수십 건의 통장, 토지 등기 권리증, 주식 계좌 서류, 그리고 아내 수님의 사진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을 끝내야 할 것 같구나. 그날 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은 마침내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6장 40년의 비밀. 철컥 작은 금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태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고 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금고를 마지막으로 열어본 것은 아내 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금고를 열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에는 낡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앞에는 아내의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김태수는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종이는 세월 때문에 조금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우리 약속은 끝까지 지켜주세요. 돈 때문에 가족이 변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성민이가 사람답게 살아가는지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너무 아끼기만 하며 살지는 말아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김태수는 사진 속 수님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 그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래된 통장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권이 넘었습니다. 모두 거래 흔적이 빼곡했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10년, 40년, 단 한 번도 저축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1986년 첫 입금 3만 원. 그날은 막노동을 시작한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며 번 돈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언젠가는 우리 성민이 편하게 살게 해주자. 그날 3만 원은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3만 원은 5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결국 수억 원이 되었습니다. 김태수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모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를 모으고 한 달을 모으고 40년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 등기부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1989년 평당 몇만 원 하던 자투리 땅.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거길 왜 사? 잡초밖에 안 자라는 땅인데.
하지만 김태수는 조용히 계약했습니다. 막노동을 마친 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직접 가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땅은 지금 신도시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번째 서류, 주식계좌, 1998년 외환위기, 사람들이 주식을 모두 팔던 시절, 김태수는 오히려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투자했습니다. 또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4번째, 낡은 상가, 등기권리증, 도심 외곽의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커지면서 건물 값은 몇 배로 뛰었습니다.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 월세는 또 다른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임아, 우리가 정말 오래 버텼구나. 그는 마지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자산을 정리한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상가, 주식, 예금, 채권, 그리고 총자산 평가액. 김태수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류를 다시 덮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끝까지 믿고 싶었던 건 성민이 마음이었는데 창밖에서는 새벽 첫 기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김태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잠시 후 소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결입니다. 김태수는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7장 마지막 시험.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도윤이 도시락까지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계란이 없네요. 김태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사오마. 네. 은주는 그 한마디만 남긴 채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아들 성민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오늘 은행 좀 다녀와 주세요. 자동이체 하나 신청해야 합니다. 김태수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다녀오마. 그는 일부러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 성민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은행은 가까우니까 괜찮으시죠? 그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김태수는 마음속 마지막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시장 대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유모차를 밀며 웃고 있는 젊은 부부, 손주와 공을 차는 할아버지. 김태수는 문득 자신도
이런 노후를 꿈꿨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순임아, 우리가 꿈꾸던 노후는 이런 거였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김태수는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응, 내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성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런 말씀. 오래 사셔야죠. 김태수도 웃었습니다. 그래, 오래 살아야지. 잠시 후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시골에 가서 혼자 살아볼까? 생각 중인데 이번에는 며느리 은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요즘은 실버타운도 잘 되어 있잖아요. 성민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편하시면 그게 제일이죠. 김태수는 조용히 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입안으로 들어간 밥이 모래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아내 수님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놓아줘야 할 것 같아. 눈물이 사진 위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수는 주머니 속 두툼한 서류 봉투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하고 재산도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은 잠시 서류를 훑어보다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자산이면 변호사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8장, 유언장, 법무법인 한결,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에어컨 바람이 김태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직원은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태수는 가슴에 품고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중년의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 어르신이시죠? 김태수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를 한 잔 내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처음 작성하시는 겁니까? 예.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태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서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쓰러 오는 사람은 대부분 돈보다 상처를 안고 온다는 것을
준비해 오신 서류가 있으십니까? 김태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등기 권리증, 두 번째는 상가 건물 등기, 세 번째는 예금 잔액 증명서, 네 번째는 주식 계좌 내역. 서류를 넘기던 변호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다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 자료가 맞습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모두 제 명의입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잠시 후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으로 약 38억 원입니다. 상당한 자산입니다. 김태수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같았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숨기셨습니까? 김태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돈 있는 티를 내면 사람이 변한다고. 우리 아들만큼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으로 키우자고. 잠시 말을 멈춘 뒤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상속인은 아드님 한 분이십니까? 예. 전부 상속하시겠습니까?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가 펜을 멈췄습니다. 먼저 수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어 주세요.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에게 쓰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돕는 재단에도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김태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절반입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드님께는 나머지를 남기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예. 돈을 받기 전에 사람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는 준비해 온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매년 부모 기일, 가족 모두 함께 모일 것, 1년 동안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기금을 함께 관리할 것. 변호사는 메모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조건입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유원장, 첫머리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김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돈보다 먼저 배워라. 그것이 내가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다. 변호사는 그 문장을 유언장 첫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40년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약속 하나가 비로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이 유언장 한 장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9장 재산 공개 유언장을 작성한 뒤 2달이 흘렀습니다. 김태수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윤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을 정리한 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김태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실에 누운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준비해 주십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변호사는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틀 뒤 성민과 은주는 법무법인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김태수 어르신과 관련하여 꼭 참석하셔야 할 안내가 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무슨 일이지? 은주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비 문제인가? 두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미리 준비하신 재산과 유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첫 번째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기도시 토지입니다. 성민은 무심코 넘겨보았습니다. 이게 뭐죠? 김태수 어르신 명의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8억 7천만 원입니다. 성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 두 번째 서류.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시가는 11억 원. 은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건물이요? 세 번째 주식계좌 배당주 중심으로 20년 이상 보유하셨습니다. 현재 평가액 9억 6천만 원. 성민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예금, 채권, 적금 하나씩 서류가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계산서를 조용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현재 전체 자산은. 잠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8억 2,400만 원입니다. 성민은 한참 동안 숫자만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이걸 혼자 모으셨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주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돈도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모셔야죠. 요양원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칼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은주는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성민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두 분께 꼭 읽어드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민과 은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의 떨리는 글씨를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아, 나는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내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믿음이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10장, 가장 늦은 효도. 법무법인을 나온 뒤 성민은 한동안 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은주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 한쪽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믿고 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난해서 고생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시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참고 아끼고 숨긴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아버지에게 감사보다 부담을 먼저 말했습니다. 은주는 차창을 바라보다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여보, 나 아버님 얼굴을 어떻게 봐? 성민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병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성민은 아버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성민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김태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라. 하지만 성민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주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죄송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님을 함부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저희를 위해 사신 줄도 모르고 말끝이 눈물에 묻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수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려고 재산을 숨긴 게 아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배우기를 기다렸을 뿐이다. 성민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배우겠습니다. 남은 평생 갚겠습니다.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으려고 살지 마라. 잘 살아라. 그게 가장 큰 효도다. 잠시 후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같이 살지는 않겠다. 성민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김태수로 살고 싶구나.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김태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계절마다 자라났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님의 사진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조금 쉬는 것 같네. 사진 속 수님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유언장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도윤이도 방학이면 할아버지 집에 내려와 텃밭을 함께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예요? 김태수는 웃으며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돈은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다. 도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오후, 김태수는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40년의 짐이 이제는 모두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는 수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야 약속을 지킨 것 같구려.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김태수는 눈을 감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난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가난했던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김태수라는 한 사람으로 평온한 노년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에필로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돈도 모였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번 지나간 부모님의 시간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을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다음에 잘해야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효도하면 되지.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립니다. 김태수에게도 돈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재산은 가족을 시험하기 위한 것도 복수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아들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성민은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은주는 시아버지를 처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돈보다 사랑이 더 큰 유산이라는 것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김태수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아내 수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김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부모님의 전화를 다음으로 미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오늘만큼은 부모님께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을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부모가 되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돈이 아니라 따뜻했던 말 한마디, 잡아주었던 손길 하나가 가장 오래 기억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